자,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전국에서도 지구촌 곳곳에서 저희 3프로TV의 콘텐츠를 늘 시청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시는 우리 투자자 여러분, 사실 지금 녹화 시작하는데요. 이제 몇 시간 후면 이제 귀성행렬이라고 하나요? 예,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추석 연휴가 막 시작하는 지점에서 초대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왔을지 좀 상상이 되십니까? 이럴 때는 원래 잘 초대도 안 하고 초대에 응하지도 않는데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은 요때 딱 와서 6일 동안 우리 시장이 쉬잖아요. 그래서 요때 미국에서 또 무슨 일이 벌어지나 또 지금까지 심상치 않은 장세가 계속되고 있는데 요거에 대한 친절한 해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스튜디오에 와 계십니다.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 지금 집에 가야 될 시간인데. 아, 네네. 네네. 아, 열심히 해야죠. 그러니까 내가 욕 먹잖아요. 맨날 후배라고 오건영 맨날 네? 네. 어려운 시간에 모시냐고. 근데 이번엔 그게 아니고요. 본인이 이 시간에 오겠다고 한 거예요. 그죠? 이게 또 그 지난주에 특히 이제 중앙은행 회의들도 있었고 예. 또 이렇게 또 연휴 기간 동안에 한번 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요. 할 수도 있구나 이제 네. 이런 걸 한번 들려드리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아니 그나저나 뭐 최근에 뭐 경기 침체 얘기도 나오고 뭐 노랜딩이라고 그러더니 아, 네. 아니 심상치 않은 얘기들이 막 나와요 요즘에. 이제 그게 일단 뭐 저도 좀 이렇게 보면서 네. 그렇게 느끼시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한 게 난이도가 되게 높은 이유가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뭐냐면 이게 예를 들어서 주가도 보면 금리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올해 상반기를 보면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어요. 예. 근데 최근에 보면은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가 빠지잖아요. 빠지죠. 예. 작년에 보면 네. 금리가 오르니까 주가가 빠졌잖아요. 완전 뭐 그렇죠. 작년에 금리 때문에 지금 성장률도 완전 박살났었잖아요. 그러니까 작년을 보면 금리가 올라서 주가가 빠졌고 올해 상반기는 금리가 올랐는데 주가가 올랐고 올해는 또 지금 하반기는 금리가 오르니까 또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 나오니까 예. 그럼 이제 사실 이렇게 보면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무의미한 거지 않습니까? 금리와 주가는 상관이 없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말씀도 마찬가지로 금리가 오르고 있으니까 침체가 온다고 했는데 금리가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침체는 안 왔고 오히려 갑자기 또 이제 또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뭐 가장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 금리나 물가가 과연 연관이 있냐 이런 해석이 안 되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죠. 그렇거든요. 이러면 네. 그걸 한번 잠깐 먼저 간단하게만 리뷰를 해드리고 그래 잘못하면 예. 딱 그 자기한테 맞을 자기 설명에 그렇죠. 맞는 그 구간만 딱 대서 설명하니까 어쩔 때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쩔 그렇죠. 때는 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난이도가 좀 높아져서 그런 것 같습니다만 제가 한번 쓰면서 좀 설명을 해드려 볼게요. 이게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보면 그럼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는 이제 이런 걸 보면 되죠. 금리만 알면 되느냐? 예. 금리도 알아야 되겠지만 뭐 자산 가격을 볼 때는 성장도 되게 같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금리가 높더라도 성장이 더 세면 크게 걱정할 거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장이 탄탄하다? 그러면은 금리가 오른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를 같이 보면 된다라는 게 일단 포인트였는데, 근데 문제는 요번에는 얘기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뭐가 네. 있냐면 금리하고 성장을 갖다가 지금 당장으로 바라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성장도 별로고 금리도 더 높은데 문제는 뭐냐면 시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처럼 성장이 계속 쪼그라들게 되면 미래에는 금리를 낮춰줄 거야라는 기대가 생길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런 거죠. 당장은 되게 힘들어 보이지만 미래에는 금리를 갖다가 크게 낮춰줄 거라는 기대를 지난 2010년부터 20년까지 학습을 한 거예요. 이때는요.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더 좋아요. 왜냐하면 퍼주는 돈이 훨씬 많으니까. 코로나 이런 게 오면 진짜 어마어마하게 퍼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자산 시장에는 굉장히 양호한 흐름을 보여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죠. 작년에는요. 금리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근데 성장이 둔화가 되니까 답 없이 흔들렸던 건데 올해 초로 들어오니까 성장이 조금 더 둔화할 것 같고 침체 영역으로 들어갈 것 같대요. 근데 포인트는 뭐냐면 그래도 걱정하지 않아요. 왜? 금리가 더 많이 내려올 거니까. 그래서 올해 초에 포인트 잡았던 게 뭐냐면 올해 6월이나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될 것이며 내년 말까지 200bp 인하가 돼서 내년 말에는 기준금리가 3%에 위치할 겁니다라는 게 우리가 얘기했던 그 유명한
피벗 패키지가 있었죠. 네. 그러면 이렇게 금리를 많이 낮춰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할 게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는요. 시장이 어떤 때는요. 지금의 모습을 갖고 서로 비교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때는 미래의 예상을 갖고 와가지고 미래의 기대를 땡겨와가지고 붙여버리는 수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번 거죠. 이런 기대를 갖고서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서 들어가 있으면 나중에 실제 인하되기 전에 어마어마한 상승세를 보이니까 이거는 수익으로 보답을 한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를 수십 차례 반복을 해보니까 학습이 된 거죠. 학습이 되니까 이 비슷한 그림에서 침체가 온다고 하니까 딱 반짝반짝하면서 반응을 하게 되는 그렇죠.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럼 최근에는 또 왜 갑자기 금리에 반응을 하는데 이 기대가 희석이 되고 있는 거죠. 네. 그 기대에 대한 희석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higher for longer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네. 요즘 저게 화두죠. 그렇죠. 어쩌면 금리가 많이 못 내려올 수 있어요. 네. 지금의 높은 금리가 꽤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어요. 그래서 금리와 성장의 이 두 가지 판때기를 놓고 봤었을 때는 미래의 걸 땡겨 와가지고 반영을 하는 게 좀 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노랜딩 요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것도 비슷한 프레임워크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성장의 프레임워크를 갖다가 한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그 BOA 보면은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 스트래터지스트가 분석하는 걸 저도 많이 참고를 했는데 세 가지 쇼크를 얘기하는데 그걸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요. 인플레이션 쇼크라는 게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쇼크가 있는 거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면은요. 나중에는 중앙은행이 등 떠밀려서 이게 뭐지 한 다음에 금리를 끌어올리는 레이트 쇼크라는 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올리면서 여기서부터 시장이 긴장을 하게 되죠. 이게 작년이었어요. 근데 이 물가도 높고 금리도 낮고 하니까 이게 뭘 만들게 되냐면 리세션 쇼크를 만들게 되죠. 경기 침체를 갖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럼 이 충격이 더 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쇼크의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이어질 것이다라는 게 그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분의 논리였었어요. 근데 사실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뭐냐면 21년 말이었고 물가가 올라오기 시작했는데 좌시하다가 뭐야 한 다음에 금리를 올리기 시작한 게 작년 3월. 그래서 막 빅셋 자이언트 스텝 나왔던 거고 그러면서 시장이 흔들리니까 결국에는 이게 리세션으로 이어질 겁니다. 이게 작년 말 올해 초였어요. 네. 근데 리세션이 올 것 같으니까 모두가 리세션을 얘기하잖아요. 모두가 리세션을.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중앙은행이나 정부도 무서운 거죠. 그러다가 SVB가 죽어버렸지 않습니까? 이게 딱 죽어버리니까. 오, 저 진짜 오네. 그렇죠. 이거 기전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이러면 금융 시스템이 흔들릴 수 있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두려움이 생길 수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 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는 돈을 줘야 돼요. 그 돈을 준 게 뭐냐면 우리는 BTFP라고 해가지고 돈을 풀어주는 게 보이죠. 네. 근데 시장이 얼마나 영악하냐면 이런 걸 수십 차례 본 거지 않습니까? 이 정도 흔들리면 줄 때가 됐는데 했는데 준 거예요. 시장이 기대했는데 딱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럴 줄 알았어. 그렇죠. 그럼 이걸 보면서 갑자기 자산시장이 그럴 줄 알았어 한 다음에 자산시장이 뜨겁게 반응을 하죠. 그러면 자산 가격이 오르니까 소비가 그대로 이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리세션이 오지가 않는 거죠. 근데 이거 보세요. 리세션 오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건 좋은데 문제는 리세션이 오지 않는 건 좋은데 문제는 요게 이어지면서 탄탄하게 소비가 이어지게 되니까 다시 물가가 오르는 겁니다. 그럼 물가가 오르니까 어떻게 되죠? 올해 3, 4월부터 또 물가가 올라갈 것 같다 이 얘기를 또 하잖아요. 그렇죠. 유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서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금리 더 올려야 돼? 내지는 higher for longer?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다시 리세션 온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장이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리세션 얘기가 며칠 전부터 나오던데요. 예, 이게 도는 겁니다. 근데 이게 옛날 같으면 이렇게 해서 종결이 되는데 시장이 너무 많은 학습을 한 거죠. 이거 오면 돈 푼다고. 이걸 너무 많이 학습을 한 거잖아요. 그 돈이 얼마나 짜릿한 줄 아냐고. 요즘 돈 벌 데가 별로 없는데 이런 데서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딱 이 리세션 얘기 나오면 이거 금리를 낮춰주겠네 하면서 바로 이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회전이 앞으로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 얘기 하는 거죠. 리세션이 됐다가 멀쩡했다가 또 리세션이 얘기하고 또 멀쩡했다고 하고 뭐 하는 거니?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미래에 대한 기대를 앞에 당겨오면서 반영을 하니까 지금의 모습만으로는 보이지 않는 네. 이제 그런 케이스라고 이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배드 이즈 굿이 계속 네, 그렇죠. 네, 반복된다라는 그런 건데. 네, 그렇습니다. 자, 최근에 불거져 나오고 있는 매파들의 강경한 발언과 또 그 이면에 있는 리세션에 대한 해석을 해드렸고요. 사실 이제 이 연휴 때 그 일본 여행 가겠다는 분들이 꽤 많아요. 왜냐면 야 원화도 약세인데 엔화는 더 약세구나.
그죠? 네.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서 엔화가 이거 어떻게 될 거냐 뭐 네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일본이 경제적으로 부활한다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거는 겉에만 봐서 그렇지 지금 일본의 금리 체계나 이런 거 보면은 일본 망하는 쪽으로 가는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금융시장에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위험인자를 일본이 만들고 있는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네네네. 일본 얘기 좀 해볼까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일본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뭐 제가 뭐 그 산업 구조나 이런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레벨은 아닌 것 같고요. 예. 매크로나 통화 정책 차원에서는 녹록치 않은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좀 모순점들이 좀 나타나는데 일본은 여전히 전 세계에서 마이너스 금리를 유일하게 유지하는 데입니다. 최근에 금리 올려줬다는데 기준금리 하루짜리 금리는 여전히 마이너스 금리고요. 대신에 10년짜리 장기 금리를 원래는 0.25에서 누르고 있다가 그걸 작년 12월에 0.5까지 풀어줬고 그거를 지난 7월에 이거를 1%까지 풀어준 거죠. 그래서 이 상한을 갖다 계속 높여주는 거지 네. 여전히 기준금리 자체는 마이너스로 유지가 돼요. 그렇죠. 그럼 이게 이제 미국하고의 금리 차를 만들게 되면서 이게 N 약세를 만들어 버리게 되거든요. 그럼 이거 잠깐 쓰면서 이것도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이슈가 뭐냐면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설명드리면 금리에는 기준금리라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시장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기준금리는 중앙은행은 하루짜리 금리를 놓고서 조절을 하려고 해요. 그 다음에 시중금리는 뭐 예를 들어서 10년짜리 국채금리라고 해보죠. 그럼 이게 미국하고 일본이 있으면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25에서 5.5%예요. 네. 높은 편이죠. 근데 일본은 여전히 마이너스 0.1%입니다. 참고로 이게 21년 초에는 얘도 0%였어요. 그럼 둘의 갭이 얼마 안 남았는데 얼마 없었는데 지금 어마어마하게 벌어져 있는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 포인트고 기준금리뿐만 아니라 시장금리를 봐도 일본의 지금 시장금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0.75%로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가 좀 많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미국의 시장금리가 지금 얼마냐면 이게 지금 4.55% 정도 돼요. 10년짜리 금리가. 이 10년짜리 시장금리의 갭도 사실 상당히 큰 편에 속하죠. 그러면 엔화보다는 달러를 가졌을 때의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는데 특히 올해 3, 4월만 해도 일본 금리가 0.5일 때 미국 금리가 이게 3.3이었어요. 둘의 갭이 2.8 정도였잖아요. 네. 근데 얘가 지금 4.55까지 팍 튀어오른 거고 일본은 많이 올랐다고는 하지만 찔끔 오른 거죠. 네. 그럼 사실상 금리의 갭이 벌어지니까요. 이게 또다시 뭘 만들게 되냐면 엔화의 약세를 만들게 되죠. 엔화의 약세는 기본적으로 지금 유가가 올랐지 않습니까? 유가가 상승한 거하고 같이 맞물려 가지고 일본 내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게 됩니다. 수입 물가 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의 물가가 CPI 기준하고 그다음에 코어 CPI 핵심 물가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CPI 기준으로 3.1% 정도 나오고요. 코어로 4.2 정도 나옵니다. 참고로 미국이 이게 이제 CPI 같은 경우는 미국도 지금 3.6, 3.7인데 얼마 전까지는 3이었어요. 그다음에 코어 같은 경우 4.3이거든요. 네. 거의 미국하고 비슷비슷한 수준을 그러네요.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미국하고 물가 레벨이 큰 차이가 없는데 금리 차이를 보세요. 금리 차이를. 굉장히 크죠. 그럼 이거는 금리가 올라오지 못하도록 강하게 누르고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 강하게 누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냐면 N약세가 생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민생이 팍팍합니다라고 얘기하다 보니까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떨어져요. 그럼 지금 인플레이션 어떻게든지 이거를 제압을 잡아야죠. 해줘야 되거든요. 예. 그럼 제압을 하는 방법은 자 N약세에서부터 이 문제가 생겼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N약세를 제어를 해주는 방법이 있어요. 내지는 공식적으로 금리를 인상을 하면서 대응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금리 인상을 하면은 미국과의 갭이 줄어드니까 N약세를 어느 정도 제어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어요. N을 갖다가 N약세를 막으면서 N을 갖다가 강세로 만들어 버리면 일본이 지금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일본 수출이잖아요. 근데 일본 수출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일본의 금리가 너무 빠르게 올라가면은 일본 내 부채에 대한 리스크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면 사실 일본 입장에서는요. 엔화를 강세로 만들 수도 금리를 낮출 수도 없어요. 금리를 높일 수도 없어요. 그렇다고 금리를 낮추면서 엔화 약세를 계속 용인하자니 인플레이션 문제가 생겨요. 그렇죠. 이 사이에서 지금 모순이 생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일본 입장에서 바라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화가 살짝 포인트가 나옵니다. 살짝 강세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네. 엔드로 일본의 금리가 살짝
상승. 그러니까 실물 경제에 큰 충격을 주지 않을 정도로 물가만 잡을 정도로 살짝 상승하는 이런 걸 바라는 거죠. 그러면 살짝이라는 얘기는 무리하지 않게 일본의 중앙은행이 통제할 수 있을 정도로라는 표현으로 해석을 하시면 돼요. 예. 그럼 이 정도까지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그러니까 일본 중앙은행이 조절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됩니다. 일본이 원래 0.5% 10년짜리 금리를 갖다가 0.5%로 누르고 있었어요. 계속 올라오려고 하는 압력이 되게 큰데 금리가 계속 누르고 있었던 거죠. 네. 누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10년짜리 국채 시장에 돈을 유동성을 갖다가 막 풀어주잖아요. 그럼 돈의 공급이 늘면서 돈의 가격인 금리가 내려오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국채를 사면서 막 누르는 겁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국채를 사들이면서 엔화를 풀어주니까 이걸 누르는 과정에서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인 거예요. 엔화 가치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럼 이게 이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인 거지 않습니까? 금리를 유지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유지하면은 금리가 유지가 되면 계속 엔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거 조금 풀어줘야겠다 해가지고 얘를 지금 어떻게 됐냐면 0.5에서 1.0 사이로 이 갭을 갖다 풀어준 겁니다. 근데 이걸 밴드로 준 이유가 뭐냐면 이 안 어딘가에서 멈춰 이거죠.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용인할 수 있으니까 살짝 오르는 수준이니까 이 안에서 멈춰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문제는 시장이 이 압력이 워낙 세다 보면 팍팍팍 튀어오르면 어느새 이걸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 7월에 열어줬는데 9월에 또 열고 10월에 또 열고 하면은 시장에서 이게 뭐야 하면서 계속 따라가죠. 그럼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가게 됩니다. 어이가 없어지죠. 그렇죠. 그래서 일본이 이제 뭘 하냐면 딱 열자마자 튀어오르잖아요. 이 튀어오를 건 어느 정도 예상해서 튀어오르자마자 막 국채를 사면서 막 돈을 풀어주면서 세게 올라오는 걸 막는 겁니다. 다시 일본은 금리가 세게 올라오는 게 싫어요. 그러면 탁 여는 순간 금리가 탁 튀잖아요. 그럼 눌러요. 탁 튀면 눌러요. 탁 튀면 눌러요. 그래서 이게 처음 열자마자 0.6으로 튀니까 0.5로 누르고 0.65로 오르니까 0.6으로 누르고 0.7로 오르니까 0.65로 누르고 지금은 0.75로 튀니까 0.7로 누르는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러니까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오르면 누르고 하는 거죠. 그래도 저쪽은 그렇죠. 계속 높아지네요. 근데 누르는 과정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엔화를 공급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채를 사면서 이 오르는 걸 누르는 과정에서 여기서 엔 약세가 더 강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 잠깐 방향성에 보면은 방향성이 좀 독특해요. 금리가 올라가고 있잖아요, 일본에. 예.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면 상식적으로 엔화가 강세를 보여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엔을 계속 공급하고 있으니까 엔화가 일본의 금리가 올라가는데 불구하고 엔화가 약해지고 있는 거죠. 시중에 엔화가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금리를 이렇게 YCC를 열어가지고 금리를 갖다가 위로 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엔화가 계속 약세를 보이니까 지금 레벨이 어떻게 됐냐면 엔화 같은 경우는 1달러에 지금 149엔이 돼버렸고요. 일본의 10년 금리는 이 엔화 약세를 잡지도 못했는데 10년 금리가 어느새 0.75까지 올라온 겁니다. 1%에 거의 이제 육박할 정도까지 올라온 거죠. 계속 개입을 했는데도.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거죠. 자, 일단 첫 번째는 작년에 150엔을 넘어가니까 일본이 굉장히 긴장했었거든요. 그 턱밑까지 온 겁니다, 벌써. 그다음에 일본 금리 같은 경우도 1%를 7월에 열어줬는데 지금 9월이거든요. 이거 꽤 야심차게 열어줬는데 3개월 만에 무너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더 올려주기가 만만치 않고 얘도 더 올려주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면 두 개를 조절하지 않고 엔화가 약해지는 걸 막아줘야 되거든요. 네. 그럼 딱 하나 방법은요. 요거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시장 개입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어떤 시장 개입이냐면 외환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밖에 없죠. 그래서 시장에서 엔화가 약세를 보일 것 같잖아요. 엔화가 약세를 보인다는 얘기는 뭐냐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서 들어온 놈들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이거 되감아 버리려면 시중에 나서 가지고 누군가가 달러를 엄청나게 팔고 엔화를 매입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럼 달러를 누가 팔 건데 이게 외환 보유고가 되는 겁니다. 일본에. 근데 일본의 외환 보유고를 갖다 써버리게 되면 첫 번째는 환율을 조작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누가 난리가 나냐면 미국에서 얘기하는 거죠. 너네 지금 뭐하니? 환율 조작국이야. 네, 그렇죠. 이게 문제가 되고요. 두 번째는 이 외환 보유고 내에 미국 국채가 있을 거예요. 미국 국채를 줄이면서 미국 국채를 팔고 받은 달러를 팔아서 외환시장 개입을 하니까 미국에서 그렇죠. 금리가 올라가는 문제가 생기죠. 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헤지 펀드면 이거 개입 못해. 이거 쉽지 않을 거야. 미국에서 안 봐줄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쉽지 않겠어라고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부터 잠깐 기사랑 그다음에 그래프를 보면서 가시죠. 네. 자, 이 그래프 잠깐 보시겠습니다.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요 빨간색 선이 일본의 10년 국채 금리입니다. 그다음에 파란색 선이 달러엔 환율이에요.
이렇게 올라간다는 얘기가 엔화가 약세를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작년 10월, 11월에 엔화가 152엔까지 약세를 보였다가 확 찍어 눌러줬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작년도 12월 20일입니다. 22년도 12월 20일 날 원래 0.5%에 다다났었던 YCC를 죄송합니다. 0.25에 다다났던 걸 0.5로 올려주니까 이 금리가 탁 튀는 모습이 보였죠. 네. 그래서 금리가 탁 튀니까 엔화가 강세로 전환이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잠깐 보시면은요. 더 이상 금리를 올리지 않고 막고 있어요. 올라가려는 걸 막고 있잖아요. 막는 과정에서 국채를 사면서 엔화를 풀어주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막으면 엔화가 약세다. 그래서 이거 계속 가지 못하니까 결국에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요때 마찬가지로 올해 7월에 YCC를 0.5에서 1.0까지 요 밴드로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탁 튀죠. 너무 세게 튀면 어떻게 되죠? 눌러야죠. 탁 튀죠. 누르죠. 탁 튀죠. 누르죠. 탁 튀죠. 누르죠. 이렇게 이제 가는 거죠. 그러면 이 누르는 과정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엔화의 공급이 일어나니까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거죠. 그래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엔이 약세를 보이는 참 독특한 그림이 그러네요. 펼쳐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게 이게 금리나 아니면 환율을 갖고선 조절하기 어려우니까 뭔가 다른 대안이 필요해요라고 해서 나온 게 뭐냐면 일본 당국이 이렇게 나섭니다. 일본이 우리가 개입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시장이 안 믿잖아요. 그 미국이 쉽지 않은데 근데 자 보세요. 이 신문 기사 난 게 9월 20일 날 기사입니다. 잠깐 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엔화 가치가 20일 과도한 변동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인식을 미 당국과 공유하고 있다는 일본 재무당국의 구두 개입에도 이렇게 나오죠. 그럼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엔화 시장에다가 개입하는 걸 미국하고 어느 정도는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코멘트가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도 전날 일본이 환율에 영향을 미치려 시장에 개입하는 게 아니라 일방적으로 나타나는 변동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라면 이해할 수 이해가 있다. 있다. 그래서 그들과 소통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블룸버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옐런 장관의 반론을 두고 당분간 엔화 가치가 급변할 경우 일본 당국의 행동에 나설 수 있도록 승인하는 신호로 해석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야, 우리 오해 안 할 테니까. 예, 그렇죠. 이게 9월 20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8이었던 엔화가 149가 됐어요. 그랬더니 이번에 누가 나왔냐면 재무상이 나서요. 스치키 슈니치 재무상이 직접 나서서 외환 시장 동향을 높은 긴장감을 갖고 보고 있다. 과도한 변동성에 대해서는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적절하게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환율의 상승폭이 커진다니까 엔화의 약세가 더 강해지잖아요. 네. 이제부터는 일본도 들어올 준비가 돼 있다라고 사실상 시장에다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준 겁니다. 그죠? 근데 이 분위기가 언제하고 되게 비슷하냐면 작년도 9월 달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한번 볼게요. 네. 미국 재무부가 엔화의 반등에 일조했다. 미 재무부는 일본 정부와 공조해 환율 시장에 개입하지는 않았지만 개입을 이해한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 대변인은 일본은행이 환율 시장에 개입했다. 일본의 조치를 이해한다. 최근 급등한 엔화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이라고 일본 정부는 설명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작년 9월 23일인데 지금하고 비슷한 때네요. 그죠? 작년에도 뭐라고 하냐면 US하고 일본이 공조를 하는데 외환 시장 자체를 조작하려는 게 아니라 과도한 변동성을 완화하는 경우라면 이런 거는 이해가 된다고 하죠. 그래서 최근 급등한 엔화 변동성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여기는 용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차트를 보시면 작년도 152엔까지 엔화가 약세를 보일 때 일방적으로 네. 요 라인에서부터는 치고 들어와 가지고 막아줬어요. 그러면 잠깐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헤지펀드라고 해보죠. 헤지펀드인데 엔화가 약세로 갈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플레이를 계속할 거예요. 와 하면서 계속 엔화는 계속 약세일 거야 하면서 계속 엔화 팔고 달러 사고 요 플레이를 계속 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저희 이 헤지펀드 하우스에 있는 직원 한 명이 얘기하는 거죠. 잠깐! 왜?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그거죠. 작년을 봐라. 지금 우리가 150엔 가까이까지 올라왔는데 작년을 봐라. 요 위로 올라갔다가 우리 작년에 전사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문 기사 보니까 만만치 않은 얘기가 좀 들리는 것 같다. 미일 연합군이다. 이런 느낌이 어떨까요? 헤지펀드들도 싸하죠. 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전쟁을 할 때도 요 라인 넘어가면 요 위로 올라가는 순간 천장에서 에일리언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라인 올라갈 때 되게 조심스러워지겠죠. 그렇죠. 그러면 진격 속도를 늦추는 겁니다. 그럼 시간을 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엔화 약세 압력이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져 있으면 당분간은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상승하는 압력이 있죠. 근데 그 속도를 많이 늦추면서
일본은행에서는 시간을 좀 벌려고 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일정 수준 좀 벌어지게 되면은 그때는 시장에서도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이제 이런 기대가 많이 사라져요. 그럼 그때는 좀 방향을 전환하는 법 쪽으로 네. 그렇게 이제 움직여 가지 않을까. 여태까지 일본이 했던 건 그런 것 같아요. 다들 이제 엔화가 너무 과하게 약세라서 이제 강세로 전환될 거야. 이럴 때 강세를 만들어 주잖아요. 그럼 시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몰려듭니다 이게.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강세 갈 것 같은데 강세 갈 것 같은데 근데 계속 안 줘요 선물을. 그럼 어떠냐면 당분간 안 주나 봐. 그래서 뒤 돌아섰잖아요. 그때 줘요. 여태까지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작년도 10월 달에 준다고 했는데 선물 안 주고 아 뭐야 내년 넘어가나? 그랬더니 갑자기 내년 4월 왜냐면 이제 작년 10월 기준으로 올해 4월에 구로다 총재가 바뀌었거든요. 바뀌었죠. 내년 4월에 하나? 이제 이런 생각해서 다들 포지션 푸니까 그때 작년 12월에 기습으로 이 YCC 한번 열어주고요. 다들 이제 올해 4월에 또 선물 준다고 다 기대했었는데 올해 4월에 하고 한국하고 지나가요. 뭐야? 그럼 너 연말이나 돼야 되나? 그랬더니 갑자기 7월에 더 열어주고 막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지 않은 순간에 약간 기습을 때리는 그런 그러네요. 성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과학적이다 이게 아니라 최근에 해왔던 것들을 좀 보면은 시장의 기대에 이 온라인을 맞춰가면은 한 방향으로 쏠림이 너무 강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우린 이 정도로 강한 바리케이트가 있어. 미국하고 손잡았어. 이런 메시지를 던지면서 시장이 좀 지치면서 관망세에 있을 때 움직이는 네. 예,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인다. 예,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그래서 같습니다. 오건영 부장은 달러 엔 환율을 어느 정도까지 열어놓고 보세요? 아마 시장에서 계속해서 엔화가 추가로 좀 이제 엔화가 거의 다 왔다. 돌아선다라고 그 기대가 상존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때까지는요. 엔화 약세가 쉽게 안 풀릴 겁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그 포지션을 너무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으면 그걸 당연히 일본 당국에서도 그러니까 일본 당국이 시장에 개입을 할 때 마켓에 대해서는 워치를 상당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그 기대가 막 무너지게 되잖아요. 그럴 때는 방향을 갖다가 틀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더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방적인 엔화 약세가 계속 이어지면 예. 일본한테도 부담되고요. 국제사회에서도 일본을 바라보는 시선 왜냐하면 다들 먹고 살기 힘든데 혼자 수출로 잘 먹고 잘 살겠다고 하면 국제사회에서 바라보는 시선이 어렵죠. 장사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잘 나가고 있어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주식시장이 오른 이유 중에 하나도 엔 약세에 기인한 바가 굉장히 큰데요.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건 내 나라 통화로 혼자 약세를 만들면 다른 나라의 부를 가져오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은 국제사회에서 갈등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인접국 궁피파 전략이라고 그렇죠. 하는데요. 네네. 참 오랜만에 써보네요. 그러니까요. 예, 와, 오랜만에 듣는 단어입니다. 자, 일본 얘기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네네. 그 다음에 유럽 얘기도 좀 해봐야 돼요. 유럽에 뭐 제일 잘 나가는 독일도 요금 시들시들하고죠. 한국하고 비교를 많이 하긴 하던데. 네네. 그런데 ECB는 또 아랑곳하지 않고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을 했단 말이에요. 네네. 그죠? 네. 유럽은 지금 어떤 상황이고 네네. 또 ECB가 겨냥하고 있는 유럽의 통화 정책 이건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건지 한번 해석을 들어보죠. 요번에 이제 사실 22별로 관심 많이 안 가지시지만 저는 좀 요번에 좀 예. 여러 가지 그 유럽 중앙은행도 그렇고 노르웨이도 그렇고 이 네. 둘이 금리를 인상했어요. 예. 그리고 스위스 중앙은행도 이번에 통화정책 회의가 있었는데 예. 각각이 던지는 메시지를 아주 간단하게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네. 유럽 중앙은행이 왜 주목을 받았냐면 금리를 많이 올렸어요. 0에서부터 4.25까지 올렸거든요. 예. 기존에 이미. 그래서 여기서 더 올리는 건 부담이다. 왜? 금리는 꽤 많이 올라와 있는데 물가가 예전보다는 좀 많이 안정이 됐고 아직도 물론 목표치보다 많이 높지만 5%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뭐냐면 성장 둔화가 너무 가파른 거죠. 예. 그래서 GDP 성장률도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최근에 좀 돌긴 했지만 특히 독일 경제 같은 경우는 살아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장이 너무 둔화된 상태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물가가 조금 안정세를 보이는데 이 정도면 4.25에서 멈춰야지 이게 컨센서스로 되게 강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금리 동결하고 할 거야. 이런 주장이 되게 강했는데 이번에 이거 금리를 인상한 거예요. 그럼 잠깐 뭘 보냐면 예. 성장하고 물가가 있지 않습니까? 성장의 둔화와 인플레이션의 압력 이 두 가지가 존재하면 유럽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선택한 거죠. 성장의 둔화를 약간은 포기를 하고 이걸 희생해서라도 물가를 잡겠다는 성장이 의지를 그렇죠. 둔화되더라도 네, 그렇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거잖아요. 미국의 성장이 둔화, 지금 미국이 탄탄하니까 괜찮지만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면 물가가 오르건 말건 금리 내릴 거야. 이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자, 요거 조금만 더 가면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성장보다는 물가가 더 중요한가? 근데 지금은 물가가 더 중요한 게요. 이게 성장의 둔화 대 당장의 인플레이션 이렇게 볼 구도가 아니고요. 뭘로 보셔야 되냐면
성장의 둔화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장의 인플레이션 문제가 아니라 지금 2로 언제 내리는 이 문제가 아니라 이 인플레이션이요. 고질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 인플레이션이요. 치료도 쉽지 않지만 2%까지 낮추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2%로 낮췄을 때 또 튀어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언제든지 재발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언제든지. 마치 당뇨 환자처럼 이 성인병 환자처럼 이렇게 언제든지 눌러놔도 이 증세가 완화될 뿐이지 조금만 무리하면 재발하고 고질병이 돼버릴 수 당뇨가 있거든요. 그렇더군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뭘 보셔야 되냐면 유럽중앙은행이 이걸 생각한 거죠. 지금 성장의 둔화를 막기 위해서 금리 인상을 멈췄을 때 만약 인플레이션이 더 강해지게 돼서 이게 장기화돼서 고질병이 돼버리면 이거는 10년짜리 인플레이션 간다. 이게 큰일 난다 이거.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고착화하고 성장의 둔화를 붙였을 때는 성장의 둔화를 희생해서라도 더 큰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더 큰 고통을 막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다. 이제 요 컨셉으로 간 겁니다. 네. 그래서 라가르드의 발언을 한번 제가 기사를 통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ECB 의장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여기 이제 뭐라고 했냐면 유럽 중앙은행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죠. 빨간 것만 읽을게요. 인플레이션이 지나치게 높은 상황에서 물가에 대한 높은 관심, 사람들의 물가에 대한 높은 관심은 중앙은행에게는 도전이자 기회가 될 수 있다. 인플레이션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고착화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금리 올린 거거든요. 고질병이 될 수 있으니까. 자 밑에 보시면 노르웨이 중앙은행도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했어요. 예. 근데 추가 인상을 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보시면 지속적으로 높은 인플레이션은 사회에 상당한 비용을 초래한다. 여기서 인플레이션이 높은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continuously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합리적인 기간 내의 목표 수준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추려면 다소 높은 금리가 필요하다. 내 깔려 놔둬서 오래 한 3, 4년 걸려서 치료한다? 이러면 예. 고질병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노르웨이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이 오래 상승한 채 유지될수록 고착화될 위험이 커진다. 네. 그러면 나중에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비용이 더 많아진다고 언급한 거죠. 이게 유럽 중앙은행이나 노르웨이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입니다. 인식이네요. 예, 그래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성장의 둔화 대 당장의 물가 안정 요걸 바라볼 게 아니라 성장의 둔화 대 인플레이션의 고착화 이쪽으로 지금 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인플레이션이라는 병을 앓은 지가 2년이 넘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더 앓게 되면은 고착화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 유럽 중앙은행의 케이스를 보면서 우리는 뭘 보셔야 되냐면 인플레이션의 고착화가 하나의 이슈가 되고 있구나. 요걸 보실 필요가 있고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전혀 관심이 없는 게 스위스 중앙은행 별로 관심이 없을 거예요. 스위스 내셔널뱅크인데 여기서 나온 게 전 이번에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스위스 중앙은행은요. 독특한 게 스위스의 지금 물가가 소비자 물가지수가 1.6%예요. 아, 그밖에 안 돼요. 목표치 밑으로 내려왔어요. 오. 성공한 거죠. 예. 다들 와 부러워 이건데 스위스에서 뭐라고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중앙은행 목표치인 2%를 물가가 밑돌았지만 스위스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플레이션이 목표치를 달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고 봤다. 올해와 내년 여름에 인플레이션이 2.2를 기록한 후 2025년 초에는 2% 바로 밑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 예측을 하는데 지금 1.6이라니까요. 그럼 더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올해와 내년 여름에는 2.2까지 간대요. 오히려 올라가네요. 되돌아갈 수 있죠. 그리고 2025년 초에는 2% 수준으로 돌아갈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1.6이 페이크일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 여기서 내 깔려 놔두면 잘못하면 또 튄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요. 인플레 목표치를 달성했으니 인플레이션과의 싸움에서 승리 선언을 가장 먼저 할 수도 있는데 스위스 중앙은행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전쟁이 총재 이름이 조던이에요. 조던 총재는 인플레이션 전쟁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앞으로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살펴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면밀히 관찰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12월에 긴축적 통화 정책을 할 수 있다. 와, 1.6 왔는데 저기가 지금 물가를 제일 빨리 잡은 나라인데. 물가를 먼저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긴축적 통화 정책을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잠깐만요. 요 맨 밑에 줄만 하나 읽어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결국에는 스위스 중앙은행의 사례는 인플레이션이 목표치인 2% 달성해도 중앙은행들의 인플레이션 대응이 지속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나와 있죠. 저는 이 블룸버그 평가가 맞다고 보는 게 잠깐 우리가 다 그 생각을 해요. 언제 2% 돼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물론 모르지만 저도 2%가 되면 그날이 오면이나 다름없는 거잖아요. 해방 아닙니까? 해방. 그때부터는 금리 낮추고 양적 완화 해야죠. 그렇죠. 우리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2%가 된 나라의 지금 반응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는 겁니다. 야, 근데 저런 뉴스를 보면은 네. 제롬 파월을 비롯한 네. 연준의 의사 결정자들은 야, 우리는 아직 멀었어. 네, 그렇죠.
무슨 금리를 낮춥니까 여기서 네네. 저 나라도 저 물가 저렇게 잡고 나서도 꺼진 불도 다시 보자 그러는데 그런 그렇죠. 얘기 했겠어요. 네, 자기네들끼리. 그렇죠. 네네. 그래서 지난번 FOMC 때 그렇게 강경해졌나? 그러니까 스위스 중앙은행 같은 경우도 지금 파티해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유가가 올라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겠죠. 유가가 지금 얼마 되는지 보이시죠? 그러면 오케이. 파티 나중에 합시다. 내년 이맘때나 그러니까. 확실히 잡으면 그때 합시다. 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2%가 되는 그날이 언제예요? 올해 12월입니다. 그럼 와 그날부터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다들 FOMC 말고는 다들 관심 없으시지만 BOJ의 케이스를 보시면서 BOJ가 왜 스텝이 꼬여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렸고 네. 22는 인플레이션 고착화를 고민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스위스 중앙은행을 통해 가지고는 2% 도달한 다음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한번 잠깐 그려보는 그런 시간을 좀 2% 준비해봤습니다. 미국 물가가 빠져서 2%까지 갈는지도 모르겠지만 간다 한들 네네. 저 스위스 중앙은행가들의 전례를 보면은 갑자기 뭐 시장에 우호적인 뭘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기대하기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도달하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뭐 병치레를 하고 퇴원을 하는데 퇴원할 때 그냥 나가면은 그냥 옛날처럼 살면 되네. 그게 아니라 이거 드시면 안 되고 뭐 이런 거죠. 뭐 저기 속이 안 좋아서 들어오신 19, 거니까 30분에 꼭 약도 좀 그렇죠. 드시고 그리고 뭐 저기 닭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뭐 단 거, 짠 거, 매운 거 이런 거 드시지 마시고 뭐 커피, 술 뭐 이런 거 못 한다. 이러면 이제 사람이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제 굉장히 주의를 요하는 일들이 많아진다. 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술 담배는 당연히 안 되겠죠. 네, 그렇죠. 자, 그래서 중앙은행 세 군데를 쑥 훑어버렸어요. 네네네. 일본, ECB, 스위스까지 갔는데 이제 본론 미국으로 가봅시다. 아, 네네. 이제 미국 FOMC 9월 FOMC가 정말 많이 나왔어요. 네네. 그리고 시장에 충격도 줬고 네네. 텐트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시장이 부담을 느끼죠. 이럴 줄은 몰랐다. 네네네. 이런 느낌? 예, 예. 그죠? 예. 어떻게 평가해야 됩니까? 이거 제가 좀 쓰면서 설명해 드릴게요.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잭슨홀 연설 고 끝나고 나와서 저기 제가 한번 아침 방송에 나간 적이 있어요. 8월 그렇죠. 말에. 예. 예, 그때 한번 좀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예. 그때 내용을 조금만 다시 요약해서 예. 말씀 좀 드려볼게요. 네. 지금 연준 내에는요. 매파와 비둘기파가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매파와 비둘기파가 하고 있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미국 금리가 5.25에서 5.5예요. 이게 기준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높잖아요. 그럼 이제 이런 얘기죠. How high is high?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높다는 게 얼마나 높다는 거야? 높다라는 게 뭐야? 이제 이런 얘기하는 거죠. 높잖아요. 왜? 왜 이게 높지? 그러면 높아요. 이렇게 이게 참 이게 갑자기 말이 확 막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높은 적이 없었어요. 2021년 이후에 2001년 이후에 가장 높아요. 이제 이런 얘기밖에 못 하거든요. 근데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매파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 금리가 높다는 거는 긴축적이란 얘기네. 물론이죠. 긴축적이면 이 정도 금리면 물가도 안정이 되고 성장도 둔화되겠네? 이렇게 네. 물어보는 거죠. 맞죠? 근데 지금 물가도 안정이 안 되고 성장도 탄탄한데? 그럼 긴축적이 아니네? 그러네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매파가 하는 얘기는 뭐냐면 여전히 성장이 탄탄하고 미국 경제 물가도 그렇게 쉽게 내려오지를 않고 있으니까 네. 이거는 긴축적인 금리가 아니다. 그래서 추가 인상이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요게 이제 매파의 주장이에요. 이러면 비둘기파도 답할 게 별로 없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비둘기파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지금의 모습만 보고 생각하지 마십시다. 약을 먹으면 효과가 나타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린다. 네. 그래서 지금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한 게 작년 7, 8월에 자이언트 스텝부터 시작을 한 거나 다름없으니까 사실상 1년밖에 안 됐다. 효과가 뒤에 나타난다. 그러면 미래에는 당장은 저렇게 세지만 미래에는 성장도 둔화될 거고 물가도 안정이 될 거야. 그런데 지금 여기서 추가 인상하면은 다 죽자는 얘기 아니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미래에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얘는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 레깅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매파에서는 얘기하는 게 아니다. 그런 거 의미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미래의 성장에 대한 관점이 서로 어긋나는 거죠. 이쪽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금리 못 올려. 여기는 아니야, 괜찮아, 가.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근데 이제 잭슨홀 연설 끝난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요번에 FOMC가 어떤 게 충격이었냐면 점도표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점도표보다 더 중요한 게 저는 이 성장 전망이 바뀐 게 되게 큰 것 같아요. 6월 달만 해도 성장 전망이 얼마였냐면 1.0이었어요. 근데 요번에 9월 달에 이 성장 전망이 2.1로 팡 뛰어 올랐습니다. 참 미국 저 성장률 보면 알다가도 모르겠어. 우리나라는 그래봐야 네. 야 2%냐 아니 뭐 예를 들면 1.5냐 1.4냐 어떤 데는 1.2 그러니까 막 꽉 그러잖아요. 근데 저기는 보면 1.0에서 2.1 얘기 나오고 막. 근데 이거는 저도 사실은 좀 이례적인데 네. 연준이 이렇게 점프업이 된 게 3월에는 0.4였어요. 네. 근데 이제 3월에서 6월 넘어올 때 침체 우려가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라고 했고, 근데 6월에 1.0도 네. 침체를 갖다가 머금고 있어서 1.0인 거예요. 근데 7월 FOMC 의사록에서 뭐라고 했냐면 침체 없다. 연준 내에서도 스태프들이 침체 없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럼 7월에는 전망치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때 침체가 없어졌다는 얘기는 침체를 머금고 1.0이었는데 침체가 사라지면 이거보단 당연히 올라가겠죠. 얼마나 올라가는지가 문제일 뿐이죠. 그래서 잭슨홀 연설 전후해가지고 어떤 분이 등장해가지고 이거 침체를 머금고 있지 않으면 연준의 9월달 FOMC에서 전망치 세질걸? 이걸 얘기하신 분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뒤에 해드릴게요. 네. 자, 그러면 2.1로 전망치를 상향했지 않습니까? 성장률 전망을. 네. 그럼 올해 말까지 이게 2.1로 굉장히 탄탄하게 나올 거고 내년에도 탄탄하거든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는 성장이 안 나쁠 것 같아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깐 다시 그러면 이 얘기가 뭐하고 만나냐면 여기 미래 성장이라고 써놨잖아요. 비둘기파는 미래가 불투명하니까 기다려봐야지라고 얘기하면서 미래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이 성장 전망을 올리는 순간 비둘기파가 힘이 쫙 빠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점도표가 끌려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기준금리 인상 전망이 조금 더 강해지거나 아니면 나중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그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올해 6월이나 연초만 해도 6월이나 9월부터 금리 인하가 시작이 되고 엔드로 뭐가 붙냐면 실제로 내년 말까지 200bp 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기준금리가 3으로 올 겁니다. 이 전망이 있었다고. 이게 그 유명한 피벗 패키지라고요. 네. 근데 지금은 뒤에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겠지만 기준금리 인상이 24년 7월에 시작이 될 거고 빨라야 내년 말까지 많아야 50에서 75bp가 인하될 거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말에는 3%가 아니라 5.1이 될 거라고 연준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네. 전망치가요. 시장에서는 한 4.6 정도를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 괴는 있지만 네. 그러면 이 피벗 패키지가 한결 약해진 거죠. 시작도 늦고 정도도 약하고 그래서 시장이 기대하는 것보다 실망감이 큰 거죠. 이게 시장에는 요번에 그 점도표를 보면서 세게 나타난 겁니다. 제가 그래서 실제 점도표를 갖다가 capture해서 온 게 있으니까 네. 이왕 시간 드렸으니까 조금만 더 보시도록 하죠. 네, 잠깐 보시죠. 자, 여기 보시면 시간 관계상 다 못 해드리고요. 짧게만 갈게요. 예. 요 우측에 있는 표만 한번 볼게요. 예. 여기 보시면 2023년도 전망치입니다. 여기 보시면 GDP 전망치인데, 죄송합니다. 여기 GDP 전망치인데요. 요게 준 프로젝션이라고 해서 6월에는 1.0을 봤었대요. 잠깐 옆에 보시면 3월에는 0.4를 봤는데 3월에는 0.4에서 6월에는 1.0으로 바꿨어요, 전망을. 예. 그러니까 이때 침체 압력이 줄어든다라고 봤던 거죠. 근데 7월에는 침체가 사라졌다고 하니까 점프업 하면서 엄청 올라갔죠.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성장 전망이 브라이트하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뭘 바꾸게 되냐면 금리 인상에 대한 전망을 바꾸는데 원래 3월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5.1까지 올릴 수 있어요라고 얘기했다가 5.6으로 바꿨거든요. 3월에. 6월에는. 근데 6월에 5.6이었던 걸 올해는 5.6으로 유지를 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가 바뀌었냐면 6월만 해도 내년 말에는 4.6일 거라고 봤던 걸 지금은 5.1까지 끌어올린 거죠. 성장 전망이 탄탄해지니까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데 대한 패키지의 속도가 예. 약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점도표를 잠깐 보시면 이 점도표상에서 나타나고 있는 표시들을 잠깐만 보세요. 보면은 올해 추가 금리 인상은 사실상 한 차례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는데 사실상 내년에 보면은 5% 위에서 노는 숫자가 다수로 나타나고 있죠. 예, 요게 이제 사실상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금리 인하가 그렇게 빠르지 않을 것 같다. 그러네요. 그 폭도 약하고 예. 요게 시장에서 좀 많이 실망스럽게 바라봤었던 엄청난 선물을 줄 알았는데
그게 쉽지가 않겠네?라고 해서 비둘기파가 밀려가는 그런 양상인 거죠. 줄 알았나요? 저는 사실 예, 예. 지금 선물 받을 때는 아니라고 봤는데. 아, 그렇죠. 이제 이게 저는 그런 뭐가 있냐면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폭탄만 안 떠트리면 되는데 약간 네. 수탄 같은 거 나온 거지. 그러니까 그 시장 입장에서는요. 음. 21년도에 테이퍼링 시작할 때부터 예. 그때부터 연준은 안 믿었어요. 음. 뭐라고 했냐면 21년도 7월, 8월에 21년도 8월에 파월 회장이 테이퍼링 연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시장이 코웃음 쳤어요. 웃겨. 지네들이. 왜냐하면 그 전에 10년간 너무 바보 같았거든요. 연준이. 괜찮아? 돈 줄까? 괜찮아? 돈 줄까? 이게 패턴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파이트 패드예요. 언제든지 필요하면 연준한테 돈 뺏어 먹으면 되는 거지. 저 호구들은 언제든지 돈을 줄 수 있는 거였거든요. 근데 21년도에 그래서 너무 바보짓을 많이 한 나머지 21년도에 우리가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하니까 내년에나 할 것 같아. 이렇게 얘기했던 거고. 그렇죠. 22년도부터 금리 올린다고 하니까 아우 못 올려. 많이 올려야 한 번? 이랬거든요. 그걸 저기 한 번이면 0.25, 0.5잖아요. 그렇죠. 그걸 갖다가 1.0까지 올린다고 할 때도 믿지도 않았어요. 아유, 꿈깨. 2% 나니까 아유 말도 안 돼. 3% 되니까 3%면 중립금리 레벨 근처에 온 건데 더 못해. 이런 얘기 했었거든요. 그러다 네. 작년에 잭슨을 보고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8분짜리 발언 듣고. 뭐야 이게.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11월, 12월 넘어가니까 시장에서 또 얘기하는 거죠. 아, 다 왔어 이제. 기준금리가 4.5를 넘는 순간부터 이제 끝났어. 이렇게 얘기하다가 올해도 SVB 파산하니까 이제 끝났어. 여기서 한 번 더 올리면 절대 안 돼.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 생각이 점점 밀려가고 있는 겁니다. 시장이 연준한테 딸려가고 있는 거죠. 연준이 시장한테 밀려가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시장이 이번에도 한 번 더 깜짝 놀라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같으면 이렇게 점도표가 6월에 나왔을 때도 저렇게 못해 말도 안 돼 이랬는데 요번에 점도표 나온 거 보고서는 설마 저러려고? 약간씩 반응이 바뀌죠. 그러면 설마 저러려고 하잖아요. 그럼 이렇게 됩니다. 잠깐 보시면 예. 금리에는 단기 금리가 있고 장기 금리가 있어요. 그렇죠. 2년짜리 국채 금리는 연준의 통화 정책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10년짜리 금리는 장기 금리인데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실물 경제에 대한 성장에 대한 반응을 봐요. 성장이나 물가. 근데 연준이 무리하게 금리를 끌어올리잖아요. 그럼 2년짜리 국채 금리는 많이 올라가는데 이게 결국에는 아이고 바보들 성장을 박살낼 거 아니야. 그럼 10년 금리가 내려와 버려요. 그래서 2년하고 10년하고 금리 차가 벌어지게 되거든요. 예. 근데 지금 보면 기준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룸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럼 2년짜리는 많이 오를 룸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FOMC 끝나고도 2년짜리는 그대로 가만히 있는데 2년 금리는 10년짜리 금리가 내려올 줄 알았다가 이제 금리 내릴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다가 아니네 하면서 밀려 올라온 거죠. 그래서 10년 금리가 올라온 폭이 굉장히 빠른 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역전돼 있었는데 그렇죠. 그 폭을 확 줄여버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폭이 쫙 줄어들면서 사실상 10년 후에도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안 내려갈 수 있어요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저기 표 하나만 요 점도표 보면서 하나만 네. 더 말씀드릴게요. 자, 이게 뭐가 있냐면 맨 마지막에 보면 요게 롱거런이라는 놈이 있어요. 이게 장기 금리고요. 장기적으로 이 정도로 기준금리가 됐으면 좋겠어요라는 바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중립금리라는 말도 써요. 네. 이 중립금리는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 중립금리라는 게 결국엔 이 정도 금리면 물가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는 아주 안정된 금리. 먼 훗날엔 다 물가도 제압하고 그렇지만 평화가 맨날 찾아올 변하죠, 거잖아요. 그게. 그렇죠. 계속 네. 변하긴 하지만 그래서 지금 보면은 2.5 정도로 현재 형성이 돼 있어요. 2.5 정도로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 실질 중립금리라는 게 있습니다. 요게 한 0.5% 정도 되고 실질 금리에다가 물가 목표치를 물가를 더하면 이게 이제 실질 금리가 되거든요. 요 2.5가. 네. 그래서 물가 목표치가 지금 2%지 않습니까? 요거 예. 두 개를 더해 가지고 2.5가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연준이 바라보고 있는 예. 롱거런 중장기적인 중립금리의 그냥 목표치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네. 그런데 지금 뭐가 있냐면 원래 2.5에서 이렇게 머물러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보면은 요 위를 보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특히 많이 보시는 분은 3.75까지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실질 중립금리가 좀 올랐어요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질 중립금리가 올랐다는 건 예전에는 물가를 제외하고 0.5 정도 실질 금리만 보여줘도 성장이 둔화되고 물가가 안정되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0.5에는 꿈쩍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아 이게 0.5가 아니네 1.0이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실질 중립금리가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물가도 2.0이 아니라 지금 잡히기가 쉽지 않아 보이잖아요. 이거 어쩌면 2.5에서 계속 버벅거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실질 중립금리가 1.0이고 물가가 2.5면은 두 개 합치면 3.5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요걸 가리키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면 물가에 대한 동학이랑 실질 중립금리의 레벨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월 회장이 이번 FOMC에서 실질 중립금리가 좀 바뀌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를 또 넌지시 얘기해요. 은연중에. 예, 그런 것들도 시장에서는 이 점도표와 맞물려 가지고 네. 되게 긴장하는 모습으로 형성이 된 예, 그렇군요. 그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FOMC가 끝난 다음에 네네. 시장에 충격을 줬어요. 네네. 우리 오건영 부장이 볼 때는 저런 연준의 스탠스의 변화인지 뭐 우리가 잘못 읽은 건지 그건 차치하고라도 네네네. 어느 정도 강도의 어느 정도의 기간에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왜냐면 나스닥이 뭐 그다음 또 추풍 낙엽이라고 지금. 아, 예. 이제 그 시장에서 어떤 반응을 보여주는지에 따라서 예. 다른 것 같아요. 어떤 정해져 있는 미래라는 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질문하고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같은 그 선생님이라고 하고 예. 뭐 중학교 선생님인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저희 반을 제가 되게 하쉬하게 막 엄청 혼내고 있는 거예요. 예. 맨날 저기 힘들게 하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죠. 아니 오 선생, 저 언제까지 그렇게 애들 괴롭게 할 거야? 예. 애들 좀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언제까지 그럴 거야? 그럼 제가 그러는 거죠. 선생님 저기 저는 10월 31일까지 하겠습니다. 2번 11월 31일입니다. 11월 30일입니다. 3번 12월 31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죠. 이게 대화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4번 지분이 뭐냐면 4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정신 차릴 때까지 해야죠. 애들이 말 좀 들어야죠, 뭐. 그렇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시장이 연준의 말을 믿어줘야죠. 근데 사실 보면은 최근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표를 끌어올리니까 네. 6월 달하고는 반응이 조금 달라요. 설마 저렇게 가나? 예. 이렇게까지 함에도 불구하고 뒤에서는요. 아이 못해. 이런 반응 여전히 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연준에서는 내년 말까지 5.1까지 올릴 거라고 해놨 5.1까지밖에 못 내린다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여전히 4.6까지 내리겠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연준의 말을 안 믿고 있어요. 그럼 믿지 않으면 어떨까요? 믿게 만들어줘야죠. 믿지 않으면은 시장이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해서 크게 반응하지 않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일단 신뢰가 깨지면 네네. 반대로 가야 먹는다고 생각해 보면 그렇죠. 연반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연반꿀. 그래서 답이 나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연준이 말하는 게 하나도 안 먹히면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가 주저앉으면서 완화적인 환경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야, 이 반꿀이라는 말 이거 네네. 진짜 일반적으로 많이 쓰네요. 이거 제가 만든 말인데. 아 그런가요? 이거 홍반꿀이잖아요. 아 그런가요? 아, 홍설이 반대로 하면 꿀이다. 개미는 뚠뚠. 아 그런가요? 아, 제가 처음 쓴 건데 이게. 아 죄송합니다. 저작권 침해를 한 것 같습니다. 홍반꿀 하다가 정반꿀 하다가 연반꿀까지 나. 아 예. 자, 그래서 네네. 그 하는 거 봐서 저 정신 차릴 때까지 한다. 네네네. 그런 거예요. 예, 지금 이제 그런 반응을 좀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그래서 연준에서도요. 연준의 의지를 갖다가 시장이 따라오게 되면은 그게 데이터로 나타날 거지 않습니까? 그때 연준에서는 아마 변화를 주려고 하겠죠. 근데 최근 들어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중립금리란 말이에요. 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그죠? 예. 근데 솔직히 중립금리라는 게 정확히 뭔지도 잘 모르면서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워낙 네네. 많이 얘기를 네네. 하니까 네네. 그냥 뭐 뉴트럴한 글쎄 좀 적당한 금리 아니야?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는데 네네네. 사실 정확한 의미의 중립금리가 뭐고 그리고 이 중립금리란 녀석이 지금 왜 중요하고 네네. 지금 현재는 연준은 중립금리를 얼마로 보고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일단 답은요. 연준이 바라보는 중립금리 레벨은 전 모르겠고요. 연준도 모르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좀 논쟁의 여지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왕 저기 어려운 얘기 시작했으니까 네. 중립금리 조금만 좀 파고 들어가 보면 예. 이제 중립금리라는 걸 설명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사람이 역기를 드는데 역기를 들고 있잖아요. 너무 가볍지도 않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운동이 적절히 될 정도의 무게? 그 정도의 역기? 예, 그렇게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10살이라고 해볼게요. 10살짜리가 역기를 드니까 10kg만 들어도 어우, 팔이 떨리는 거예요. 소년장사지. 예. 8kg를 드니까 약간 부담되더라도 운동될 정도로 예. 살짝 근육 잡히면서 이제 운동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한테 중립 무게는요 8kg입니다. 그거보다 높으면은 무거운 거고, 그거보다 하여튼 낮으면 5kg 하면 운동은 안 되겠지. 그렇죠, 운동이 안 되는 예.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단 말씀드렸는데 제가 20살이 됐습니다. 예. 20살이 됐는데 8kg 뜨면 어떨까요, 기분이? 이건 껌이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8kg가 아니라 이때는 20kg를 들어야지 적정한 겁니다. 20kg를 들어야지. 그러면 아까 전에 그 말씀하셨잖아요. 중립금리가 바뀐다고 하셨잖아요. 중립 무게도 바뀌는 겁니다. 제가 얼마나 크는지, 얼마나 자라있는지. 그래서 경제도 똑같거든요. 그리고 뭐 성장률 뭐 이런 거 다 그렇죠. 감안해서 경제가 성장이 얼마나, 그러니까 경제 체질이 얼마나 펀더멘탈리 강해지느냐에 따라서 버틸 수 있는 금리 레벨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진짜 그렇게 이제 버틸 수 있는 금리 레벨이 막 달라지는데 그래서 그 적정한 레벨이 중립금리라는 거고 이게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경제가 얼마나 체질이 바뀌는지에 따라서 요놈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보면은 미국 경제가 탄탄해지는 것 같으니까 웬만한 금리 버티잖아요. 중립금리 오른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만 정리하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게 네. 왜 논쟁이 되냐면 예. 잠깐 볼게요. 이게 보시면 제가 중립금리 말씀드릴 때 중립금리라는 게 오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는 미국의 성장이 과거하고 달라진 것 같아요라는 얘기가 일단 먼저 해드렸어요. 그렇죠. 이 중에 뭐가 있냐면 미국 경제는요. 글로벌 금융위기에 성장하는 방법이 더 이상 성장할 방법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 첫 번째는 미래의 거를 땡겨와요. 이게 재정 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은 양적 완화를 해가지고 재정 지출 늘려서 올라갈 수 있는 금리를 눌러버리는 거죠. 이게 첫 번째 겁니다. 그래서 결국엔 대출이라는 건 미래에 내가 벌 소득을 땡겨와서 지금 질러버리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부채를 늘리면서 대응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의 성장을 땡겨와서 부채를 통해서 성장을 했고 이게 한계에 달하니까 지금 미국의 부채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뭐 셧다운 얘기 나오고 이게 어느 정도 한계에 달하니까 그럼 뭘로 성장을 하냐면 이때부터는 타국의 성장을 가져와서 성장을 해요. 다른 나라의 성장이라는 게 뭐냐면 IRA 같은 거죠. 너 그거 하지 마. 내가 할게. 너네 공장 여기다 줘. 이런 거 하는 거죠. 그럼 미국의 제조업이 살아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제조업이 살아나면서 미국의 제조업 투자가 증가할 수 있죠. 그러면은 저축이라는 거는 돈을 넣어서 이 돈이 시중에 풀려나가는 돈의 공급을 말하는 거고 투자라는 건 그 돈을 빨아들여가지고 공장을 지니까 그렇죠. 수요를 말하잖아요. 예. 저축이 줄어들면서 투자가 늘어난다는 얘기는 돈의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럼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국에는 공급이 줄면서 수요가 늘게 되면은 가격인 돈값인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성장의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금리는 중립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입장이 있어요. 그렇군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요. 물가의 동학이 과거하고 바뀐 것 같아요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건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세계화가 끝난 것 같고 그렇잖아요.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진 것 같고 두 번째는 미국의 공장을 짓게 되면은 미국 사람이 일을 해야 되잖아요. 미국 사람의 임금이 높을까? 신흥국의 사람의 임금이 높을까? 미국 사람 임금이 높겠죠. 당연하죠. 구조적으로 임금이 올라가 있는 구조다. 쏠림이 나타나면서. 그럼 이거는 절대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래서 B를 보면은 성장이 높아져서 물가가 높아져서 과거와 달라졌기 때문에 체질이 바뀌었기 때문에 더 높은 금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는 키가 커서 그래. 애가 10살짜리가 탄탄해져서 20살이 돼서 그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운동 겁나 해서 요즘 애들이 탄탄해졌어요. 운동도 하고 예, 그렇죠. 발육이 얼마나 좋은데 그렇죠. 발육이 좋은 거 좋아졌어요. 먹어가지고 그렇죠. 이 얘기하는 그런 거죠. 얘기네요. 예, 그래서 20kg는 이제 안 돼. 30kg는 줘야 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사실 정설은 아니고 제가 제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냥 한 번만 들어만 보세요. 이런 생각하는 애도 있구나. 세 번째는요. 이건 제 생각인데 이게 페이크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페이크. 어? 이게 무슨 소릴까? 잠깐 생각해 보는 거죠. 뭐냐면 약간 발칙하지만 이런 생각 해보는 거죠. 이제 김프로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거죠. 제가 이제 20살짜리 애인데 저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야, 너 20kg 잘 드는데 너 30kg 들어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30kg 버티면 내가 1,000만 원 줄게. 이러시는 거예요. 30kg짜리 들고 10분 버티면 내가 1,000만 원 준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30kg짜리 들었는데 미치겠는 거예요. 도저히 버티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1,000만 원 주신다고 했잖아요. 치명적이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버텨야지. 그러면 온몸에 힘을 줘서 온몸에 에너지가 그러니까 영혼이 털릴 때까지 하면서 10분 동안 버틴 거예요. 하면서 버텼죠. 그때 이제 김프로님 얘기하시는 거죠. 와, 너 옛날보다 많이 세졌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그럼 너 40kg도 버티겠네? 그럼 2,000만 원 줄게 주세요 하면서 또 40kg. 그럼 이러다가 이제 사람 망가지는 거죠. 그러다 갑자기 정신 잃고 쓰러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느낌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말도 안 되는 소설을 쓴 건데 일단 느낌은 오시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죠. 페이크라는 게 지금은 금리가 높지 않습니까? 네. 근데
머지않은 미래의 금리가 내려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금리를 올릴 땐 천천히 올리지만 내릴 땐 화끈하게 내려준다고. 그런 게 법칙이라면서요. 참 법칙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다들 법칙이라고 지금까지 하더라고요. 거의 그랬죠. 예, 그렇게 된대요. 앞으로도. 예전에 그랬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랍니다.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이 기대를 갖고 있겠죠. 그럼 금리를 화끈하게 내려주면 자산시장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화끈하게 오르겠죠. 화끈하게 오르겠죠. 그러면 금리를 낮춘 다음에 사야 될까요? 그 전에 사야 될까요? 그 전에 사야죠. 돈 1,000만 원 버는 거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버티면 10분만 버티면 네. 그럼 이러면서 하면서 버티게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럼 페이크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이게 버티다가 정신 잃고 쓰러질 수도 있죠. 어쩌면 지금 이 금리가 되게 부담되는 놈일 수 있죠. 5.25에서 5.5라는 금리가 어쩌면 우리 경제에 되게 부담되는 금리일 수 있죠. 근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은 힘들지만 우리 좀만 6개월만 버텨보자. 참아. 어. 약속. 2,000만 이거 원 참으면 준다. 평생 먹고 산다. 이러면 전 견딥니다. 왜냐하면 체질이 좋아져서가 아니라 이 생각에 이제 그걸 다른 얘기로 하면 탐욕이네요. 어쩌면.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지난 10년간 이런 패턴을 봐온 거잖아요. 네. 돈 풀어줄 때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만 견디면은 여기서만 그 치킨 게임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사람 둘 누워 있으면 기차 오면은 누가 먼저 일어나는데 조금만 빨리 연준보다 먼저 일어나면 안 되죠. 연준 조만간 일어날 텐데 이거 버티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일조한 게 연준이 일조를 한 게 커요. 왜 그러냐면 연준이 이제 뭘 줬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를 줬어요. 작년에. 네. 포워드 가이던스가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겁니다라고 간단한 가이드를 줘요. 근데 이게 연준에서도 이거는 어떤 약속이라든지 뭐 약속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작년에 우리 다음번에는 이 정도의 스텝으로 자이언트 스텝 금리 인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잖아요. 예. 사실 넌지시 가이드를 주는 거거든요. 시장에다가. 근데 이 포워드 가이던스의 특징이 뭐냐면 기준금리를 인상하기 전부터 시장에 얘기를 해줘요. 금리 올릴 거야. 그러면 기준금리를 인상하지 않았는데도 시장금리가 막 날아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이렇게 올리는데 올리기 전부터 시장금리가 먼저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올리지 않으면서도 시장금리를 올려가지고 긴축을 먼저 하는 효과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그 얘기도 해요. 이거 긴축을 사실상 우리 기준금리 올리지 않았지만 늦은 게 아니다. 왜? 포워드 가이던스를 줘서 먼저 올리고 있었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블라드입니다. 요번에 학교로 갔죠. 네, 그만두셨죠. 네. 퍼듀 대학 네, 퍼듀 대학 가셨더라고요. 경영학장으로 갔죠. MBA로 가셨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문제는 뭐냐면 긴축을 시작할 때는 먼저 긴축이 되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포워드 가이던스는 또 뭐가 있냐면 앞으로 계속 가이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면 금리 인상 이제 물가를 거의 잡아가지고 결정타만 날리면 돼요. 이제 마지막 적이 쓰러져서 보스가 쓰러져서 이제 총만 딱 쏘면 되거든요. 근데 포워드 가이던스는 뭐냐면 마지막 결정타를 날려야 될 때 미리 금리가 내려와 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갈 땐 먼저 올라가지만 내려올 때는요. 여기서 딱 결정타만 날리면 끝나는데 그때 시장 금리가 내려와가지고 김을 빼버려요. 우리 옛날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면 보면은 이 주인공이 쓰러져 있고 저게 대왕이 뭐 이렇게 총 겨누고 하는데 쏘면 되는데 막 뭐 스토리를 얘기하잖아요. 막 한 10분짜리를 그러다 총 맞고 죽고. 그거 보면서 저 영화니까 그런다 이런 거죠. 이런 거. 결정타를 날려야 되는데 먼저 고개를 푹 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 뭐라고 하니 이거 안 주잖아요. 왜냐면 시장이 먼저 반응을 해버리니까 이렇게. 그래서 지금 다 뭐라고 하냐면 데이터 디펜던트라고만 하지 않습니까? 데이터 보고 하겠다고. 이거 왜 안 줘요? 안 돼. 안 줘. 예, 그래서 이제 키운 면도 좀 있는 게 아닌가 좀 싶고요. 그래서 이제 중립금리를 바라볼 때 만약에 그러니까 앞에 체질이 바뀌었다 이러면 실제로 생각하는 것처럼 무언가 이슈에 의해서도 체질이 바뀐 거라서 금리가 올라가 있잖아요. 체질이 바뀌게 되면 내려오더라도 많이 안 내려와요. 그러면 이제 만약에 예. 중립금리가 지금 중립금리라고 생각하게 되는 배경은 뭐 예를 들면 경기도 보고 자산시장의 가격도 막 유동치지 않는다. 이 정도까지 버틸 수 있는 거네. 이런데 그 안에 우리 오 부장이 보실 때는 야 조금만 있으면 되니까 기다려보자. 그런 것도 버티는 거죠. 발발발발 떨면서 이렇게 네네. 버텨내고 있는데 그걸 연준도 시장도 잘 모르니까 거기다 더 중립금리 아직 멀었네 그러고 더 치면 그게 완전히 그냥 옆길 확 떨어지면서 쓰러져 버릴 수도 있다. 그렇죠. 경기 침체고. 그게 이제 뭐라고 하냐면
그 구루분들 중에서도 연준이 실수하는 거라고 뭐 하비 그 교수 같은 캠벨 교수 같은 경우는 지금 연준이 크게 실수하는 거라고 그 얘기도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중립금리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저기 이제 김프로님께서 저한테 이제 너 1,000만 원 줄 테니까 잘 버텨 이렇게 얘기했는데 심사위원이 딴 사람이에요. 심사위원들은 보니까 이 사연을 모르잖아요. 하면서 버티고 있으니까 우와 제 체력이 올라갔구만. 40kg 줘도 되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분들이 뭐가 잘못있습니까? 보니까 잘 버티는데 저는 이 온몸에 온몸을 갖다 뭐 진짜 이렇게 태우고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드는 순간 어떻죠? 하얗게 불태웠어 하면서 쓰러지는 거죠. 이제 이런 케이스가 되는 겁니다. 그럴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생각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만약에 체질이 바뀐 거면 떨어지더라도 많이 안 떨어지면서 이렇게 버티거든요. 근데 만약 페이크면 더 떨어져 내려올 수도 있죠. 뭐 옛날만큼의 레벨일지는 모르겠지만 자 그래서 일단 첫 번째 그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아까 이제 뭐 그 기준 중에서 뭐 실물 경제도 그렇고 자산 가격도 그렇고 막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이왕 얘기 오버하기 시작했으니까 조금만 길게 갈게요. 예, 추석 특집이니까 두 개의 중립금리 얘기. 이거 보지 말아야겠다 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 해드리면 중립금리가 두 개가 있대요. 두 개가 있는데 뭐냐면 하나는 요즘 보면은 실물 경제하고 금융시장이 따로 놀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따로 노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실물 경제가 견딜 수 있는 중립금리가 있고요. 금융시장이 견딜 수 있는 중립금리가 있고 두 개가 따로 논답니다.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거 주장이 왜 재밌냐면 한번 잠깐 들어보시죠. 자 보세요. 두 개의 금리가 다르게 나타나게 되면은 연준이 통화 정책을 할 때 되게 이상한 상황을 많이 만나게 돼요. 참고로 보시죠. 이렇게 중립금리 레벨이 두 개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실물 경제는 워낙 연약해서 2%만 금리가 2%가 중립금리라고 하고 요 위로 가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실물 경제는 2%가 중립금리라고 하고 뭐 자산 시장은 3%를 버틸 수 있다고 해보죠. 금융시장. 네.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래서 2.5로 올렸어요. 예를 들어서. 그럼 2.5로 올리게 되면 여기에 금리의 형성이 돼 있어요 지금. 그러면 실물 경제 입장에서는 본인이 버틸 수 있는 금리를 넘어섰죠. 그렇죠. 그럼 실물 경제 으악 소리가 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금융시장은 버틸만 하거든요. 근데 실물 경제는 으악 소리를 내면서 여기서 소비가 확 줄어드니까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연준이 어떻게 하냐면 미안한 다음에 금리를 내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우와 그렇잖아요. 충분히 견딜 수 있었는데 또 낮춰주잖아요. 올라오지도 못하고. 와 대박. 환호를 지르죠. 그럼 실물 경제는 둔화되고 되게 아슬아슬한데 자산시장은 이렇게 날아가는 모습이 생겨요. 어디서 많이 보셨죠? 이게 2010년부터 20년입니다. 그렇죠. 근데 금융시장이 너무 많이 오르게 되면 자산 가격이 너무 오르게 되면 비행을 할 때 무거워지잖아요. 그 자체로 이미 체력이 약해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주식시장도 밸류에이션이 너무 높아지게 되면 약간의 금리 상승에도 되게 부담스러워한다면서요. 그렇죠. 제가 주식은 잘 모르지만. 자 그러면 지금은 어쩌면 실물 경제는 되게 탄탄해졌는데 금융시장이 너무 밸류에이션이 높아져가지고 불안할 수 있죠. 그래서 금융이 느끼는 중립금리하고 실물이 느끼는 중립금리가 바뀌어 있을 수 있죠. 그럼 잠깐 볼게요. 연준은 둘 중에 뭘 볼까요? 요걸 보겠죠. 실물을 보죠. 자, 금리를 그래서 예를 들어서 금융은 2%까지 견딜 수 있고 실물은 3% 견딜 수 있다고 해볼게요. 연준이 금리를 2.5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금융시장은 소리가 나죠. 그럼 옛날 같으면 실물 경제가 붙어있으면 같이 주저앉아야 되는데 금융시장이 괴로워해도 얘가 잘 버텨요. 하면서 버텨요. 그럼 연준 입장에서 우와 물가가 안 내려오네. 성장이 안 깨지면서 더 올릴 수 있어요. 이래도 버텨? 이래도 버텨? 그럼 점점 멀어지죠. 그럼 여기는 어떻죠? 중립금리가 어떻게 두 개가 나눠져 있다라는 그 발칙한 생각이 만약에 이 둘의 차등을 갖다가 그러네요. 다른 레벨에서 주잖아요. 이상한 결과가 나올 수도 있네. 근데 결국에는 금융시장하고 실물경제가 맞물려 있을 거지 않습니까? 금융시장이 흔들리면 소비가 둔화될 수 있으니까. 그럼 이런 것들이 또 마찬가지로 연준의 실수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래서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한테 이 중립금리에 관한 질문을 되게 많이 했어요. 기자들이. 근데 여기에 대해서 파월 의장이 이렇게 좀 웬만하면 잘 피해 가려고 하는 모습이 좀 많이 보였고요.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FOMC 쪽은 좀 정리를 할게요. 제가 아까 뭘 말씀드렸냐면 그 9월 FOMC 이전에 잭슨홀 끝나고 나서 잭슨홀 전후해가지고 블라드가 등장을 해요. 블라드가 등장을 해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잠깐만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이 되게 여러 가지로 잘 맞췄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되게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여기 보시면 블라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게 8월 24일 날 뉴스인데 잠깐 볼게요. 블라드는 6월의 전망치에는 FOMC 6월의 전망치에는 경기 침체 시나리오를 크게 반영했대요. 그래서 적어도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이 완전히 없어진 걸로 보인대요. 그럼 6월에는 1.0이었던 성장이 9월에는 높아질 수 있다는 걸 암시한 거죠. 그래서 연준의 위원회는 9월에 내놓는 점도표에서 경제 전망을 재평가할 겁니다. 올렸잖아요. 2.1로. 이 연준이 이것은 올해 가을 언젠가 금리 인상을 진행할 것임을 시사한다. 6월에 예정했던 금리 인상을 그대로 이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요 밑에 시장이 직면한 더 큰 질문은 올해 하반기에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정말로 만약 더 가속화가 되면 그래서 인플레이션 수치 중 일부가 돌아서서 급등하거나 약간의 증가세가 지속돼서 위원회가 금리를 6% 이상으로 올릴 수밖에 없다고 느낄지 이게 더 큰 이슈라고 얘기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이분이 그냥 7% 얘기한 게 아니네. 그러니까 뭐 그 정도까지 나가면 안 되겠지만 네, 어쨌든 전혀 근거 없는 얘기는 아니네.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체질이 진짜 바뀐 거고 예. 만약에 에너지 시장에서 이런 흐름을 이어나가게 된다면 이럴 때는 블라드 같은 사람은 하는 얘기가 올해 한 번 더 올리고 내년에도 한 번 더 올릴 수 있어요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오늘 아침에 이제 카시카리가 등장을 해서 카시카리 얘기했죠. 또 2번 40% 그렇죠. 정도? 60% 확률로는 한 번, 예. 40% 확률로는 두 번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는 이 긴장감을 쉽게 놓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블라드 총재가 여태까지 뭐 작년에 블라드가 했던 얘기 중에 다들 에이 이렇게 얘기했던 게 뭐가 있냐면 블라드가 잘 맞춰왔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혼자 나서서 경기 침체 안 올 거예요. 금리 올려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GDP는 깨지고 있지만 GDI가 올라오는 거라서 이거 괜찮으니까 금리 올려요. 근데 그때 경제학자들이 전부 다 경기 침체 얘기할 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블라드가 오죽하면 그분들은 그냥 그분들 얘기고 믿고 올려요.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참 그래서 지난번에도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는 천재라고 알려졌던 사람이죠. 예. 그냥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다.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이런 얘기도 있구나라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어쨌든 같습니다. 저 사람들끼리 뭐 매파로 분류돼 있긴 합니다만 저 사람들끼리 이제 저녁을 먹거나 맥주 한잔 할 일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예. 그럼 이제 블라드 같은 사람들이 야 중립금리 이거 있잖아. 네네. 더 위야. 더 위로 간대. 네네. 뭐 이런 식의 얘기도 하고 또 뭐 그러면서 야 두 번 세 번 야 열어놔야지. 뭐 그러다가 보면 6%짜리도 그려질 수가 있죠. 네네. 근데 최근에 어쨌든 뭐 JP 모간의 JP 다이몬 얘기도 시장에 충격도 주고 카시카리도 같은 날 얘기를 하고 막 그래가지고 네네. 추석 앞두고 정말 엉망이 돼 버렸어요. 네네. 느낌상은 그죠. 네네. 어쨌든 뭐 추석 끝나고 또 미국 시장을 지켜봐야 될 텐데 저런 유의 얘기들이 많이 회자된다라는 건 아직도 자산 시장의 가격이 좀 높다라는 공통의 인식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이제 좀 제가 자산 시장의 가격이 높다 낮다를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은 없지만 한 가지 그런 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태까지는 연준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애써 무시하는 그런 인식이 되게 강했는데요. 조금씩 연준의 생각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초만 해도 저기 시장에서 생각하는 연준의 금리 인상 확률은 사실 점도표하고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네. 점도표에서 4% 간다고 하면 아유 무슨 4%? 3%도 안 돼. 이랬던 시장이 지금은 연준에서 5.1 얘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그건 좀 부담스럽고 4.6 이렇게 따라와 있거든요. 연준이 여기서 더 강하게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더 따라붙을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조금씩 뭐랄까 연준이 생각하는 그 기준금리 인상 그리고 연준이 바라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뷰 여기에 시장이 조금씩은 좀 달라붙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자, FMC 얘기도 하면서 또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하시는 최근에 많이 시사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굉장히 많이 회자되기도 하는 이 중립금리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 그리고 우리 오건영 부장이 또 생각하고 있는 두 개의 중립금리 설. 그 얘기까지 좀 제가 해봤는데.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제 실제로 많이 회자가 되고 있는 얘기 중에 하나입니다. 두 개의 중립금리. 어쨌든 재밌었어요. 네네. 예. 자 마지막으로 환율하고 금리 얘기 좀 하면서 네네. 저 정리 좀 할 건데 사실 주시장을 규정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만은 제일 상관계수가 높은 거는 달러 인덱스 같아요. 네네. 고 달러 그러니까 네네. 강 달러 시기에
코스피가 강세였던 적이 거의 없는 것 그렇죠. 같고, 그죠? 네네. 그리고 이제 모든 경제 활동도 그렇지만 자산 시장의 기본을 규정하는 건 역시 금리 아니냐. 네네네. 근데 묘하게 지금 고환율, 고금리 그리고 한 가지 더 고유가 네네네. 이 이른바 삼고 현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네. 이 추세가 뭐 유가 얘기는 조금 이따가 다음 기회에 하더라도 고환율, 고금리에 대한 전망이 굉장히 좀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일단 저도 아주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이제 저 요즘 그 세미나 같은 거 할 때마다 그 직원분들도 그렇고 고객분들도 그렇고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설문조사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네. 설문조사가 어려운 게 아니고 이런 거죠. 지금 은행 예금금리가 4% 정도 해요. 예. 1년짜리 예금금리가. 그럼 4%잖아요. 올해 하반기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러면 올해 하반기 모르겠지만 3, 4년 후에는 이 4%의 금리가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을 많이 던져요. 네. 그럼 대부분 다 5, 6%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아, 이 정도로 유지됩니다. 이런 분들도 별로 없고요. 대부분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맞아요. 금리 내려갑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여쭤봤죠. 왜요? 여쭤보니까 아니 그런 거 물어보지 않을 거면서 이렇게 이제 생각하다가 당황하시다는 얘기하시는 거죠. 너무 높대요. 4%가. 왜 높을까요? 그러면 무언가 적정한 금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정 금리가 뭘까? 실제 보면 그 적정 금리가 1%는 너무 낮잖아요. 2%는 살짝 심심하고 3%는 살짝 높은 것 같고 그럼 그 사이 어딘가 2.5. 2.5 그죠? 네. 2.5 어디서 보신 숫자 아니에요? 아까 2.5. 롱거론에서 보시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맞죠. 거기서 보시지 않으셨어요? 네. 이게 2.5라는 금리가요. 2010년부터 20년도 사이에 네. 정기금 금리 평균 수준이에요. 음. 우리는 그 금리를 계속 봐왔거든요. 그거보다 높으면 높은 거고 그거보다 낮으면 좀 심심하고 그래서 2%대 금리를 되게 많이 봐왔어요. 근데 물론 이제 1%대 금리는 코로나 때 좀 이례적이었고 네. 우리는 그 금리에 너무 익숙한 거죠. 그럼 두 번째는 환율도 여쭤봐요. 오늘 환율이 지금 1,350원이 넘었거든요. 어우 너무 심하죠 환율이. 그러면 올해 하반기는 모르겠고 왜냐면 지금이야 뭐 물가가 미쳐 있으니까 어쩔 수 없다 치고 3, 4년 후에 환율 어떻게 보십니까? 다 물어보면 1,500, 1,600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은 별로 다 없어요. 1,100원, 1,150원 그렇죠. 뭐 이렇게 얘기할 걸. 왜 그러냐면 네. 원달러 환율이 네. 2010년부터 20년 사이 평균이 네. 1,160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원달러 환율이 2010년도 20년도 사이에 거의 대부분 다 네. 1,080에서 1,22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1,200이 넘으면 달러를 팔아야 되고 1,100 밑으로 내려오면 달러를 사야 되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았죠. 그래서 1,100원 한 1,100원대 후반 그 정도 환율이 우리한테는 익숙한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우리나라가 이제 사실 무역 수지 흑자가 엄청났던 나라잖아요. 지금도 많이 나고 있지만 많이 줄었죠. 예, 많이 줄었죠. 지금 무역 적자도 16개월 연속 적자하다가 났었으니까. 뭐 3달 정도 지금 흑자 그렇죠. 전환한 상황인데.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수출 중에서 부진한 게 반도체 수출이 부진하고 그다음에 중국 수출이 부진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얘기하는 건 반도체는 돌아설 거다. 근데 한 가지 우려는 이제 중국인 것 같아요. 그럼 대중 수출이 어떻게 될까? 그럼 이제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죠. 과거만큼 대중 수출이 될까? 그럼 옛날만큼 잘 되죠. 이런 분이 또 별로 없어요. 아 힘들 것 같은데요. 힘들 것 같은데요. 그럼 옛날보다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는 거잖아요. 무역 흑자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직관적으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달러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달러의 공급이 줄잖아요. 그렇죠. 달러 귀해지죠. 그럼 달러 값이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죠. 그럼 옛날보다 달러 레벨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달러 레벨은 1,150원이면 그 레벨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겠죠.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환율은 내려간다. 옛날에 그 아름답던 레벨로. 그러니까 우리는요. 2.5의 금리와 1,150원의 환율을 본다는 얘기는 마스크 쓰기 전에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였어요. 그 환경으로 돌아갈 거지 않습니까? 그럼 그 환경에서 무럭무럭 제일 잘하는 식물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렇게 될 거니까. 네. 그럼 그 환경에서 제일 잘 자랐던 자산이 성장주잖아요. 그렇죠. 부동산이나. 네. 그럼 그런 쪽에 자산 가격이 막 뛰겠죠. 네. 아니, 왜냐하면 가기 전에 미리 살아야 될 거지 않습니까? 네. 물론 거기까지 이행하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으니까. 그쪽으로 간다면. 그렇죠.
거기까지 이행하는 과정이 험난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험난한 과정에서 살아남으면서도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보장이 돼 있는 그런 자세, 그게 빅테크겠죠. 캐시가 있으니까 거기까지 그 아름답던 그 시대로 돌아갈 수 있는 기간 동안 버틸 수가 있으니까 그게 이제 올해 상반기에 우리가 뭐냐면 장엄한 7개 매그니피센트 7인가요? 예, 그런 걸 만들어낸 게 아니었나 그런 생각은 좀 해봐요. 그래서 첫 번째는 환율이라는 걸 바라볼 때 무역 흑자의 관점에서만 바라봐도 약간의 변화가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1번이고 두 번째는요.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예전에는 무언가 인플레이션이 없으니까 성장이 둔화된다고 하면 무조건 돈을 풀었어요. 그렇죠. 양적완화 재정 지출 엄청나게 했거든요. 근데 잠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고질병을 40년 만에 만난 겁니다. 고질병이 됐다고 가정하고. 그럼 이제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두통 환자가 있습니다. 두통 환자가 머리가 엄청 아플 때마다 단 걸 먹으면 좀 낫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단 걸 자주 먹는 거예요. 단 걸 너무 많이 먹던 나머지 머리가 너무 아파서 단 걸 너무 과하게 먹은 나머지 당뇨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당 수치가 높아가지고 입원을 했습니다. 1년간 입원은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아무것도 단 걸 못 먹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당 수치가 2로 내려오면 구였던 당 수치가 2로 내려오면 퇴원을 하고 퇴원을 하면 단 걸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단 걸 먹을 수 있다는 생각에 머리가 아프지만 당뇨 때문에 참고 견딜 수 있었던 거죠. 계속 단 걸 먹을 수 있다는 기대에 드디어 2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퇴원할 수 있게 됐어요. 의사가 나가셔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홍길동한테 나가셔도 됩니다. 홍길동 씨. 홍길동 씨는 나가서 뭐 하고 싶을까요? 단 거 먹어야죠. 근데 의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홍길동 씨 나가서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이거 드시면 안 돼요. 딱 종이 한 장 주는데 거기에 단 거 써 있습니다. 먹으시면 또 들어와요. 홍길동 씨 옛날에 그 당뇨병 겪기 그 전에 사람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나가서 먹을 수 있을까요? 먹어도 살짝 조금 조금 먹겠죠. 옛날만큼 먹겠지. 덜 먹겠죠.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 옛날처럼 막 박스로 넣고 먹고 그러지 못하죠. 그럼 이 얘기를 성장,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둔화, 그게 두통이라고 해보고 단계 양적 완화라고 해보죠. 이 40년 만에 인플레이션을 겪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을 못 봤던 게 아니라 이제 겪었잖아요. 이런 게 올 수 있다는 그렇죠.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도 봤잖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2로 안정이 되면 그 순간부터 바로 또 양적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앞으로. 그러면 잠깐 보세요. 양적 완화는 국채를 사면서 금리를 눌러놓는 거잖아요. 국채를 사면서 금리를 눌러놓는 거지 않습니까? 단 거 먹으면서 그렇죠. 혈당도 2. 그렇죠. 국채를 눌러놓는 거잖아요. 근데 국채를 눌러놓는 건데 문제는 이 누르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옛날보다는 약해질 거잖아요. 그럼 누르는 힘이 약해지면 옛날보다는 올라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higher for longer라는 단어를 해석을 할 때 금리 계속 올리는데 이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금리는 계속 간데 이 얘기가 아니고 낮출 수 있죠. 한두 번 낮추면 5.5에서 한 번 낮추면 5.25죠. 5.25는 낮은 금리가 아니죠. 4.5도 낮은 금리가 아니죠. 그렇죠. 제 생각에는요. 예전에 그 낮았던 금리보다는 일정 수준 높아진 레벨로 다음에 10년을 겪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그래서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미래를 예측하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된 미래가 있는 겁니다. 지난 10년간 오랫동안 겪어왔었던 그 미래로 우리는 돌아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 오래된 미래로. 근데 그 믿음을 모두가 갖고 있으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모두가 금리가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고 모두가 환율이 내려갈 거라고 생각하면 그 미래가 보통 어떻게 되죠? 지금 우리 추석 연휴지 않습니까? 그렇죠. 추석 연휴 때 제가 한번 당해본 게 있어요. 잘 맞는 내비가 있다고 해서 봤는데 이 내비가 귀경길에 우측 IC로 빠져가래요. 그럼 시간 단축된다고 30분. 들어갔거든요. 그 IC로. 차가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IC 빠져나오는데 1시간 걸렸습니다. 빠져나온 다음에 내비가 뭐라냐면 고속도로로 돌아가래요. 용기 나오는데요. 너무 힘들던데요. 여기서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내비가 틀렸는가? 내비가 만약 맞추려면요. 내비가 자기가 예측한 걸로 시장이 사람들이 운전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까지 예측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내비는 없죠. 그러지 않을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 미래를 예상하면 어쩌면 다른 미래가 그려질 수 있죠. 정해진 미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래된 미래는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도 다들 경기 침체를 얘기하니까 그 경기 침체가 미뤄져 버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그래도 향후에는 이런 흐름들이 좀 나타날 수 좀 있다라고 보고, 그래서 우리가 너무
과거에 익숙했던 패턴으로 모든 걸 분석하려고 하면 안 맞아 들어가는 일이 좀 네. 아마 시작할 때 그 질문부터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금리가 올라가는데 언제는 떨어지고 언제는 올라가고 이게 뭐냐 이제 이 질문부터 하셨잖아요. 시장이 학습을 많이 한 거예요 옛날보다. 그러니까 미래 걸 막 땡겨와가지고 싸우죠. 예, 그래서 옛날에 그 패턴으로 하는 게 앞으로는 조금은 좀 제한 죽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 해봅니다. 어쨌든 우리의 고정관념 혹은 익숙한 것으로부터 조금 탈피하는 노력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실 뭐 환율 1,100 몇십 원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저처럼 연식이 더 된 사람들은 네네. 아이 1달러 1,000원 하냐. 그렇죠. 그리고 엔화는 야 100원이 1,000원이 100엔 하냐. 네. 딱 이런 고정관념에다가 그죠? 네, 그렇죠. 거기다가 아유 야 무슨 금리도 말이야. 4.5, 5.5 이거 얼마나 높은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런 고정관념들이 사실은 우리의 어떤 현명한 투자 판단이나 실행을 상당히 왜곡시키고 그게 또 대중적으로 쭉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잡혔을 때 시장은 굉장히 또 이상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경우들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미국과 한국의 성장률도 역전이 돼 있고 금리는 2%포인트가 차이 나죠. 네네. 기준금리 자체가. 그래서 새로운 환경에 우리를 좀 일부러라도 좀 적응시키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 그 노력이라는 게 사실 딴 거 없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요. 네.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런 면이 있었네. 이제 그렇게 인식을 하다 보면 우리의 확증 편향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고 그러면 조금 더 스마트해지고 그 스마트함이 우리에게 경제적 부를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추석 전야입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끝까지 고생해 주셨고 이제 댁으로 돌아가셔서 우리 오건영 부장도 저 추석 연휴 때는 근무 안 하시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그 경제 지표라든지 연준의 어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네. 한 6일 정도 푹 쉬었다가 네네. 또 건강한 모습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신한은행의 오건영 부장과 함께 해드렸고요. 아마 추석 한가운데 이 방송을 보시게 될 텐데 여러분들도 오랜만에 가족분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되 막히는 귀성길 귀경길에 운전하시면서 보시면 안 되고요. 혹시 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거나 휴일이 너무 길다, 지겹다 이런 분들은 딴 거 보지 마시고 삼프로TV 특히 오건영 부장의 이번 콘텐츠 많이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추석 끝나고 아침 라이브에서 정프로와 함께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